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뉴욕주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한 문서로 인해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미국이 70년 넘게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폭로되자마자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을 정도라고 하죠. 문서가 발견되자마자 미국 정부는 급하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I asked my Republican colleagues over there, "You fine with this? Are you fine with decimating social?"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안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독립탐사기자로 활동 중이죠. 어릴 적부터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이들은 제 도시락을 보고 코를 찌푸렸고 제 이름을 일부러 잘못 발음하며 웃곤 했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은 기본이었고 저를 볼 때마다 눈을 찍고는 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소피야, 넌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야. 우리 조상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멋진 업적을 남겼단다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어머니도 늘 내 뿌리를 절대 잊지 말으렴 하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들이 제게 힘이 되었고 덕분에 저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장 배경 덕분에 저는 문화와 교육의 연결고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특히 아버지는 항상 교육이야말로 모든 불평등을 해소하는 열쇠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영향으로 저는 저널리즘을 통해 다양한 문화 간의 교육 정책을 조명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그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바쁜 뉴욕의 아침,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뉴욕주 기록 보관소로 향했어요. 미국의 문화 정책이 세계 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가 가진 두 문화의 이해로 세상에 기여하라고 하셨어요. 이 프로젝트는 그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죠. 저는 보관소에 도착해 1940년대 자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던 자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파일 사이에서 한국 문자 체계 효율성 연구라는 제목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자료를 펼쳐봤죠. 놀랍게도 한글이 문맹 퇴치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한글의 우수성이 공식 문서에 있었어요. 더 깊이 살펴보니 이 연구가 철저히 은폐되었다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현 교육 정책과 상충되므로 대외비로 분류할 것이라는 글귀도 있었죠. 직원에게 자료들을 복사해도 되는지 물었어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 문서는 최근 기밀 해제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서둘러 모든 페이지를 스캔했어요. 며칠 후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다시 보관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직원은 그 자료가 현재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며 상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 연구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화면을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왜? 연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경고를 받다니요. 창문 밖으로 뉴욕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아이들의 놀림에 맞서 당당히 서 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 본능은 진실을 파헤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핏줄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가 저에게 속삭였죠. 이건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라 제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라고요.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비밀과 그것을 숨기려는 세력의 진실 모두 밝혀내고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뉴욕대학교로 향했습니다. 한국학 전문가 박지윤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박 교수는 미국 내 한국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학자였고 특히 한글과 한국 문자 체계에 관한 연구로 유명했습니다. 박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자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가에 가득 꽂힌 책들 사이에서 단정한 모습의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소개하고 보관소에서 발견한 문서에 대해 설명했어요. 미군정 시절 한글 연구 보고서라고요? 박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보셨다니 놀랍네요. 저도 그런 연구가 있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 문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스캔한 자료를 보여드리자 박 교수는 한동안 말없이 문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소피 씨,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과학적으로 설계한 문자 체계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반영했어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박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 연구에 깊이 발을 들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 말에 저는 기록 보관소에서의 이상한 경험과 받은 메시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박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몇 년 전 미군 정식이 한국 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연구비 지원이 중단됐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예산 삭감이었지만 다른 연구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박 교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2018년 시카고 대학의 김 교수가 비슷한 연구를 하다가 돌연 사임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이라고 했지만 학계에서는 다들 의문을 품었죠. 제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큰 세력이 이 연구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왜 이런 연구를 막으려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한글의 효율성이 입증되면 미국의 언어 교육 정책 전반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 영어를 보급하려는 미국의 문화 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고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피 씨,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에요. 정치와 권력이 얽힌 문제입니다. 조심하세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발견이 될 거예요. 연구실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이 이야기의 끝을 보겠다고요. 다음 단계로 저는 미군정 시절 교육부에서 일했던 생존자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미군정 시절 교육부에서 일했던 생존자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 도서관 자료, 심지어 국가기록원까지 뒤졌지만 관련 자료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운 것 같았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오던 차에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국전 참전퇴역 군인 스미스 씨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내 전우 중 한 명이 미군정 교육부와 연결되어 있었어. 그를 통해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비서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조용한 은퇴자 마을에서 82세의 마거릿 스펜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신 마거릿은 나이에 비해 또렷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한국 문자 연구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마거릿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7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도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거릿은 1947년 자신이 미군정 연구 프로젝트의 문서 작성자로 일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한국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최적의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영어 교육이 중심이었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한글의 효율성이 명확히 드러났죠. 마거릿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불과 몇 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를 마스터했어요. 같은 기간 영어를 배운 학생들은 절반도 따라가지 못했죠. 수치로 보면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 최소 3배 이상 높았어요. 왜 이 연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나요? 또 제가 물었습니다. 마거릿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시 연구가 발표되었다면 한국의 교육 정책이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일부 미국 교육 관계자들이 연구 결과에 불편해했어요. 특히 영어 보급을 담당하던 사람들은 이 연구가 미국의 영어 우선 정책과 충돌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죠.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한 한국인 연구원이 연구 결과를 언론에 유출하려고 했어요. 그는 한글의 우수성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다음날 그는 보안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그 후로 연구팀에서는 그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어요. 마거릿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연구팀 단체 사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한국인 연구원이에요. 이름은 김재현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확인하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보내지 않은 이메일이 발신함에 있었고 모든 폴더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어요. 최근 통화 기록이 모두 지워져 있었고 낯선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기기들을 해킹한 것이 분명했어요. 이제 위험은 더 이상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어있던 퍼즐 조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김재현,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 의문을 안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헨리 한 대령도 한국전에 참전했었고 전쟁 전에는
미군정에서 교육 지원 임무를 수행했다고 들었어요. 혹시 할아버지의 유품 속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아직 보관되어 있나요? 물론 있지. 다락방에 그대로 있어. 왜 갑자기 그걸 찾니? 다큐멘터리 작업 중인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날 교회의 부모님 집 다락방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군복 훈장, 편지들 사이에서 한국 교육 임무 1940년대라고 표시된 폴더를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자 미군정 교육부 내부 문건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의 개인 노트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글 연구 보고서는 뉴욕 본부로 이관됨. 연구 내용은 기존 정책과 상충됨으로 언급 금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제가 찾던 바로 그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재현 연구원의 행방은 여전히 불명. 공식적으로는 사직 처리됨. 노트를 더 살펴보던 중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어요. 사진 뒷면에는 서울 1947년 6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할아버지와 몇몇 군인들 그리고 한 한국인 남성이 함께 찍혀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한국인 남성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박 교수의 오래된 논문에서 본 연구원의 사진과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마거릿이 언급했던 김재현이었어요. 즉시 박 교수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김재현 박사예요. 그는 한글 효율성 연구의 핵심 인물이었죠. 하지만 연구 결과를 공개하려다 미국 교육 담당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고 그 후 실종되었어요. 실종이라니, 이건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을 수도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살펴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뉴욕주 기록 보관소 특별 섹션에 보관. 접근 코드 RG350K.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연결고리였습니다. 처음에 우연히 발견했던 문서의 출처와 할아버지의 노트가 연결되었어요. 이제 완전한 보고서를 찾아야 했고 김재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위험을 무릅쓰고 뉴욕주 기록 보관소로 향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정확한 접근 코드를 가지고 박 교수의 도움을 받아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 한국인의 피가 더욱 뜨겁게 끓어오르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교수를 만나 함께 뉴욕주 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접근 코드 RG350K를 이용해 최종 보고서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소피 씨,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박 교수가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인으로서 이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보관소에 도착해 접근 코드를 제시하자 직원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이 섹션은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준비해 간 할아버지의 군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보여주자 마지못해 특별 보관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에는 오래된 문서 캐비닛이 가득했어요. 직원의 도움으로 한국어 문자 효율성 연구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의 두꺼운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1947년 날짜가 찍힌 이 보고서는 미군정 교육부의 공식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박 교수와 저는 숨죽이며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의 효율성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박 교수가 속삭였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2주 만에 신문기사의 70%를 읽을 수 있었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결과도 있었어요. 6개월간의 추적 연구에서 한글을 배운 학생들의 단어 학습량은 영어보다 3.7배, 일본어보다 4.2배 높았습니다. 문맹률 감소 속도 역시 다른 어떤 문자 체계보다 빨랐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글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인 거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말미에 첨부된 정책 메모를 보고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영어 교육을 우선하고 한글의 효율성 연구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것. 이 연구 결과의 공개는 미국의 언어 정책 및 문화 수출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선 정치적 결정이었어요. 미국의 언어적, 문화적 패권을 위해 한글의 효율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었죠. 이걸 봐요. 박 교수가 보고서의 저자 목록을 가리켰습니다.
주 연구원으로 김재현의 이름이 있었고 그 옆에는 할아버지 헨리한의 이름도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김재현은 동료였던 거네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저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이 진실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통을 제가 이어받은 것 같았어요. 이 보고서를 복사해야 해요. 박 교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박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아내야 해요. 우리는 보고서 전체를 스캔했고 박 교수는 그 자리에서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였어요. 보고서 전체를 스캔하고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70년 전 연구 결과가 정말 정확한 것일까요? 혹시 당시 정치적 이유로 데이터가 과장된 것은 아닐까요? 저널리스트로서 검증 없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박 교수님, 이 연구 결과를 현대에서 검증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재미있는 생각이네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자원자를 모아볼 수 있겠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20명의 대학생으로 실험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10명에게는 한글을, 나머지 10명에게는 비슷한 난이도의 다른 문자 체계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모두 외국어 학습 경험이 비슷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첫 2주 동안 매일 1시간씩 문자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간단한 신문기사 해독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제시된 기사의 68%를 읽을 수 있었던 반면 다른 문자를 배운 학생들은 평균 23%에 그쳤습니다. 이건 미군정 보고서의 결과와 거의 일치해요. 박 교수가 흥분했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결과가 동일하다는 건 그 연구가 정말 과학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증거예요. 실험 참가자들도 한글의 효율성에 놀라워했어요. 한 학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주 만에 한글로 신문을 읽게 됐다니 믿기지 않아. 해시태그 한글 효율성, 해시태그 언어혁명 같은 내용을 올렸고 이 게시물은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담은 예비보고서를 작성해 몇몇 미디어 관계자에게 보냈어요. 한 온라인 교육 매체가 관심을 보였고 인터뷰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학생의 게시물이 삭제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갑자기 내 계정에 접속할 수 없었고 복구했을 때는 그 게시물만 사라져 있었어. 더 충격적인 일은 이어졌습니다. 제 이메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제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검은 세단이 계속 저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건물 보안 담당자에게 연락했고 다음날 CCTV를 확인했을 때 정말 한 차량이 제가 걸어오는 내내 천천히 따라오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어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 전화나 이메일도 도청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교수에게 상황을 알리자 그녀는 매우 걱정했어요. 소피 씨,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예전에 비슷한 연구를 하던 학자들도 이런 협박을 받았대요. 조심해야 해요. 이후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아침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집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돌아오는데 낯선 남자가 제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어요. 소피안 씨?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국무부 문서 담당관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그는 공식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어요. 소피 씨,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미군정 문서들은 즉시 반납되어야 합니다. 그 문서들은 여전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들이 제가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밀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한씨, 우리는 당신이 기록 보관소에서 열람한 모든 문서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할아버지의 문서를 통해 접근 코드를 획득했다는 것도요. 이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 이상의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어요. 이 문제를 계속 파헤친다면 기자로서의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불필요한 관심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70년 전 언어 연구가 국가 안보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밀러는 대답 대신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48시간 내에 모든 문서를 이 주소로 반납하세요. 당신의 협조가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가 떠난 후 집에 들어가려는데 휴대폰에 은행의 알림이 왔습니다.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즉시 은행에 전화했지만 정부 요청에 따른 일시적 조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작업 중이던 독립 언론사에서 메일이 왔어요. 당신과의 협력을 중단해야겠습니다.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날 밤 늦게 귀가했을 때 아파트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집안은 괴한이 침입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서랍은 뒤집혀 있었고 노트북은 사라졌습니다. 침대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 그만둬라. 공포에 떨면서도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비밀 장소에 숨겨둔 USB였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모든 중요 문서는 그 USB와 온라인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상태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박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자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그들이 날 감시하고 있어. 당분간 연락하지 마.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계좌는 동결되고 일자리는 잃었으며 동료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 손안에 있었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아침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집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돌아오는데 낯선 남자가 제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어요. 소피안 씨?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국무부 문서 담당관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그는 공식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어요. 소피 씨,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미군정 문서들은 즉시 반납되어야 합니다. 그 문서들은 여전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들이 제가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밀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한씨, 우리는 당신이 기록 보관소에서 열람한 모든 문서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할아버지의 문서를 통해 접근 코드를 획득했다는 것도요. 이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 이상의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어요. 이 문제를 계속 파헤친다면 기자로서의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불필요한 관심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70년 전 언어 연구가 국가 안보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밀러는 대답 대신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48시간 내에 모든 문서를 이 주소로 반납하세요. 당신의 협조가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가 떠난 후 집에 들어가려는데 휴대폰에 은행의 알림이 왔습니다.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즉시 은행에 전화했지만 정부 요청에 따른 일시적 조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작업 중이던 독립 언론사에서 메일이 왔어요. 당신과의 협력을 중단해야겠습니다.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날 밤 늦게 귀가했을 때 아파트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집안은 괴한이 침입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서랍은 뒤집혀 있었고 노트북은 사라졌습니다. 침대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 그만둬라. 공포에 떨면서도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비밀 장소에 숨겨둔 USB였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모든 중요 문서는 그 USB와 온라인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상태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박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자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그들이 날 감시하고 있어. 당분간 연락하지 마.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계좌는 동결되고 일자리는 잃었으며 동료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 손안에 있었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선택은 명확했어요.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문이 닫혔다면 다른 곳에서 진실을 알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비밀리에 보관해둔 USB를 꺼내 모든 자료를 재정리했습니다. 실험 결과, 역사적 문서, 인터뷰 내용까지 포함한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미국의 주류 언론은 이 주제를 다루길 꺼려했지만 제가 한국 언론사 몇 곳에 보고서를 보내자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한글의 효율성, 70년간 은폐된 미군정 연구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국의 주요 일간지 1면을 장식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내용이 폭발적으로 공유됐고 학술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한글 효율성 연구에 관한 특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까? 한국어학과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위협과 압박에 지친 상황에서 이것은 새로운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즉시 수락했고 다음 달 서울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을 떠나는 것이 당분간은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서울대학교 강당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 교수, 언론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자리를 메웠어요. 강연에서 저는 발견한 모든 증거와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정교한 체계로 그 효율성은 70년 전 미군정 연구에서 이미 입증되었어요. 하지만 이 연구는 미국의 문화적, 언어적 패권 정책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강연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진행됐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80대로 보이는 그분은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에 강인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피안 씨, 제 이름은 이진호입니다. 저는 김재현 박사의 조카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재현, 그 실종된 연구원의 가족이라니. 삼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가족 내에서도 금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촌이 남긴 일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실종 직전에 작성한 일기와 몇 가지 문서인데 소피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삼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진호 씨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김재현 박사의 일기장, 연구 노트, 그리고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삼촌은 실종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북한으로 납치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가족들은 70년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추적하는 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어요. 김재현 박사는 한글의 효율성을 세상에 알리려다 희생된 것일까요? 서울의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정의 끝이 아직 멀었음을 느꼈습니다. 한글의 비밀과 함께 70년 전 실종된 한 학자의 운명까지 밝혀내야 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은 결코 힘이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힘과 지혜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 저는 그 숨겨진 진실을 찾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글과 관련된 비밀 문서가 발견되면서 도쿄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부까지 가담했다는 내용의 많은 이들이 분노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유명 역사학자는 결국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私自身個人として生きたいなという思いは強く持って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중심부 명문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사쿠라이 유이입니다. 항상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일본의 위대한 역사와 세계 문화에 대한 독보적인 기여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곤 했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사상은 저의 수업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한자와 가나 문자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자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한글 같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문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죠. 우리의 문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나 한국 문화에 관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저는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곤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일본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글? 그저 단순하고 조잡한 기호에 불과하다고 여겼죠. 진정한 문화적 깊이가 없는 나라의 조잡한 발명품이라 생각했어요. 전 세계적으로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한글을 공부하는 사람보다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발음도 하기 힘든 그런 한글보다는 아름다운 곡선과 견고한 획을 가지고 있는 저희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훨씬 매력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외국 영화만 봐도 아시아를 표현할 때 일본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중국어예요. 그런데 한글? 솔직히 저는 본 적도 없는 것 같네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 화가 많이 나고는 해요. 열등한 한글을 굳이 배우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차라리 쓸모가 많은 영어나 중국어라면 모를까 대체 한국어를 왜 공부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흥하면서 아이들을 너무 망쳐놓은 것 같은 생각에 수업 시간이라도 아이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그런 생각으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미소로 응대했지만 속으로는 그 학생이 일본 학생들과 어울리려 애쓰는 모습이 우습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일본 문화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산산이 조각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 저녁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의 유품 정리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사쿠라이 코이치는 도쿄대학 언어학과 명예교수로 일본 언어학계의 큰 별이셨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49일이 지났다니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일본 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한 경멸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도 어쩌면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을지도 모릅니다. 유이, 우리 일본은 동아시아의 빛이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모방하려 해도 결코 따라올 수 없지.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할아버지 댁에 도착해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종이와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대학 도서관처럼 책으로 가득 찬 서재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책상에는 언제나처럼 꼼꼼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리를 시작하며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서랍에서 손때가 묻어 윤이 나는 고풍스러운 가죽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상자를 열자 누렇게 변색된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하나의 문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의 공식 도장이 찍힌 기밀문서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글자들이 일본어가 아니라 한글이었거든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역겹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한국의 그 조잡한 문자가 어떻게 제 할아버지의 소중한 유품 속에 있을 수 있지? 심지어 이건 연구 자료였어요. 혼란스러웠고 불쾌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한글 문서가 나왔다니. 할아버지가 왜 하필 한국의 한글을 연구하셨지? 이건 말도 안 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1980년대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창 활발하게 연구하시던 시기였죠. 문서 상단에는 극비라는 일본어 표시가 선명했어요. 가죽 상자 안에는 더 많은 한글 문서와 함께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가 있었습니다. 연구 노트에는 할아버지의 익숙한 필체로 한글에 대한 분석과 메모가 가득했어요. 놀랍게도 매우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였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상자를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가 문서를 보셨죠. 저는 할아버지의 옛 연구 자료 같은데 한글에 관한 연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왜 한글을 연구하셨을지 의아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아버지는 언어학자였으니 여러 언어를 연구하셨을 거라고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상자만 집에 가져가서 좀 더 살펴봐도 되는지 물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가 역사교사니 관심이 있겠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는 왜 한글을 연구하셨을까요? 그것도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내일 자세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제 신념의 근간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을 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가죽 상자가 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죠. 그 안에 담긴 한글 문서의 의미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읽어봐야겠어.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저는 가죽 상자를 열었어요.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한글로 된 부분은 읽지 못했지만
중간중간 일본어 메모가 있었고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도 있었죠.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는 일본어로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록이었어요.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프로젝트 개요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문자 체계 효율성 연구라는 제목 아래 일본 문부성과 과학기술청 공동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책임자는 사쿠라이 코이치 교수, 즉 제 할아버지였고, 목표는 컴퓨터 환경에서 각국 문자 체계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할아버지께서 정부 프로젝트로 한글을 연구하셨다니 저는 노트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연구 초기에는 중국어, 일본어, 한글, 알파벳 등 여러 문자 체계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가 진행될수록 할아버지의 필체가 흥분된 듯 거칠어졌어요. 특히 한글에 관한 부분에서는 할아버지는 노트에 한글의 디지털 입력 효율성이 놀랍다고 적으셨어요. 자음과 모음이 논리적으로 조합되는 구조는 컴퓨터 처리에 이상적이며 일본어 입력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한글의 입력 속도는 평균 2.5배에서 3배까지 빠르다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한글이 우리 일본어보다 우수하다니? 저는 그동안 한글이 조잡하고 역사적 가치가 없는 문자라고 믿어왔는데 노트의 후반부로 갈수록 할아버지의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트 후반부에는 한글의 모듈식 구조가 디지털 기술과 놀랍도록 호환성이 높다고 써 있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 발전에 있어 한글은 일본어나 중국어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는 미래 정보화 사회에서 한국에 상당한 경쟁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할아버지는 예측하셨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일본어가 열등하다니. 그것도 우리가 항상 경시해온 한국의 문자보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1989년 3월 15일 날짜와 함께 할아버지가 문부성으로부터 연구 중단 명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모든 자료는 폐기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문부성은 국가적 자존심과 한국과의 경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런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 국익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하라는 요구에 분노를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마지막으로 적어두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메모를 읽고 온몸이 떨렸어요.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했다니. 그것도 한국의 것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온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한국과 한글에 대한 저희 경멸적인 시각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문서들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역사교사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 진실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그것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외면했다니. 전화기가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그 문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만 대답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이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어머니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발견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결국 어머니께 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연구 자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오라고 대답하셨어요. 1시간 후, 저는 할아버지 집 거실에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할아버지의 가죽 상자와 연구 노트를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자료들을 읽어봤고 할아버지가 정부 프로젝트로 한글을 연구하셨다는 게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시며 할아버지는 언어학 분야에서 존경받는 학자였고 여러 언어에 관심이 많으셨다고만 대답하셨어요. 중요한 연구 결과를 왜 숨기셨는지, 한글이 일본어보다 디지털 환경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왜 공개하지 않으셨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네, 할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했을 리 없다며 강하게 부정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과학적 연구 결과라고, 할아버지께서 직접 기록하신 내용이라고 연구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화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사쿠라이 가문은 대대로 일본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온 명문가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연구하신 분이니 어떻게 한국의 것이 우리보다 우수하다고 인정했을 리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강경했습니다. 이 문서들이 증거라고, 할아버지는 정직한 학자로서 진실을 기록하셨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한다면 가문의 명예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았냐고 물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일본 언어학계의 거장이시니 한국의 문자가 우리보다 우수하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렸을 리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진실보다 가문의 명예와 자존심을 더 중요시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저 역시 평생 일본의 우월함을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저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역사교사로서 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 몇 년간 많이 괴로워하셨고 이 프로젝트 이후로 연구 의욕을 많이 잃으셨다고 합니다. 정부의 압력으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이 일은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였으며 할아버지는 학자로서의 양심과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 사이에서 고통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자신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하셨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정직함과 학자로서의 양심에 존경심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인으로서 우리의 문화가 열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의 명예, 일본의 자존심, 그리고 진실 사이에서 저는 깊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할아버지의 연구를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니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을비에 젖어가며 생각했어요. 제가 믿어온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역사교사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죠.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다시 살펴보니 하세가와 신지라는 교수님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도쿄대학 언어학과 동료였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하세가와 교수는 이미 은퇴했지만 도쿄 교회에 살고 계시다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을 취했어요. 사쿠라이 코이치의 손녀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하세가와 교수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방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도쿄 교회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하세가와 교수의 집을 찾았어요. 75세의 노 교수는 예상보다 훨씬 정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어요. 하세가와 교수는 사쿠라이 선생의 손녀라며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분의 서재는 할아버지의 것과 비슷했어요. 책과 자료들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차를 내어주시며 방문 이유를 물으셨어요. 할아버지의 가죽 상자와 연구 노트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하세가와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자료들을 만지셨어요. 이것들을 어디서 찾았냐며 코이치가 모두 폐기했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연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숨겨졌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세가와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하세가와 교수는 이것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1980년대 후반, 일본 정부는 컴퓨터 시대에 대비해 문자 체계의 효율성을 연구하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코이치와 교수님은 주요 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일본어나 중국어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고, 컴퓨터 처리와 입력 속도 면에서 월등했다고 해요. 하세가와 교수는 그들이 객관적인 과학자로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것이 일본보다 우수하다니 말도 안 된다며 더 연구하라고 했다고 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도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국익을 위해 모든 자료를 폐기하고 연구 사실 자체를 비밀에 붙이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해요. 하세가와 교수는 제 할아버지와 본인이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진실을 숨겼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들은 한글의 우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결과를 은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고백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정부가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고 과학적 사실을 무시했다니, 그것도 단지 한국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하세가와 교수는 코이치가 학자로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그를 서서히 갉아먹었고, 은퇴 후에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을 상상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진실을 추구해온 학자가 정부의 압력으로 침묵해야 했다니. 하세가와 교수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어요. 이 사실이 공개되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과 한글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과 경멸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우월함에 대한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세가와 교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떠나기 전 그분은 할아버지의 옛 컴퓨터 디스켓 몇 개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원본 데이터이며 코이치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교무실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하세가와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한글이 정말 일본어보다 디지털 환경에서 더 효율적일까? 이 충격적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가 그동안 가르쳐온 많은 내용이 편견에 기반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 교사로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객관적 사실과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어요.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은 검증되지 않은 편견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기 전 저는 컴퓨터실 사용 허가를 받았어요. 오늘 3학년 학생들과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컴퓨터 기반 언어 효율성 연구라고 설명했죠.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에게 이 실험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문자 체계에 따른 컴퓨터 입력 효율성을 비교하는 객관적인 실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가설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가능한 한 편향 없이 결과를 얻고 싶었거든요. 우리 학교에는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학생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 입력 방식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 학생들에게 직접 부탁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었으니까요. 그들은 의외로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험은 단순했어요. 같은 내용의 짧은 문단을 일본어와 한글로 각각 타이핑하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일본어 입력을, 한국 학생들은 한글 입력을 담당했어요. 공정성을 위해 각 그룹의 타이핑 속도가 비슷한 학생들을 선별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한글 입력이 일본어 입력보다 평균 2.8배 빨랐습니다.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 싶어 더 긴 문단으로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한글 입력이 일본어보다 3.2배 빨랐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일본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하세가와 교수님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가 디지털 환경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요.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차이를 직접 확인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인식 기능도 테스트해 보았어요.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의 음성 인식 정확도가 일본어보다 훨씬 높았어요. 컴퓨터가 한글 발음을 인식하는 속도와 정확도가 일본어보다 약 4배 정도 뛰어났습니다.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 결과에 놀랐어요. 한국 교환학생들은 자랑스러워 보였고 일본 학생들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제가 그동안 한글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한국 문화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직접적인 증거 앞에서 제 편견이 무너져 내렸어요. 역사 교사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쳐왔지만 정작 저 자신은 검증되지 않은 편견 속에 살아왔던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동안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많은 내용들, 특히 한국에 관한 내용들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자국의 우월함만 강조했던 저희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역사 교사로서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저희 책임은 무엇일까요?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명백했고 하세가와 교수님의 증언과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들이 모두 일치했어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 교사로서 저는 학생들에게 객관적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고민 끝에 저는 다음 역사 수업의 문화교류단원에서 이 내용을 다루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와 제가 진행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발전과 디지털 시대에 적응에 관한 특별 수업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일방적인 국수주의적 관점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교육 자료였습니다. 수업 계획서를 교장 선생님께 제출했을 때 그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자료를 훑어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일주일 후 교장실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놀랍게도 지역 교육청에서 파견된 장학사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제 수업 계획이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다고 말했어요. 한일 관계의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청 장학사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이며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 역사 교사로서의 자질까지 의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압력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내용을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조건으로 이번 일을 넘어가겠다고 했어요. 암묵적인 협박이었죠. 순간 할아버지와 하세가와 교수님이 겪었을 압력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정면 대결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성급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제 교직 생활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실이 묻힐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변화는 때로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교사들에게 이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국어교사, 컴퓨터 과학교사, 그리고 같은 학교의 다른 역사 교사들에게요. 그들도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대학 시절 친구들 중 언어학과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자료를 전달했어요. 그들을 통해 학계에서 이 주제가 조용히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소규모 세미나와 연구 모임 수준이었지만 점차 영향력이 확대되어 갔어요. 교실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환 학생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대립 대신 지혜로운 방식으로 진실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할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같은 길을 택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실은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었죠. 역사는 진실의 편에 서게 될 테니까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꾸준히 한글의 효율성에 관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 몇 명의 동료 교사와 대학 친구들이었지만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제 대학 시절 친구 중 한 명이 도쿄대학 언어학과 부교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 연구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를 통해 하세가와 교수님의 증언과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가 학계의 작은 세미나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진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죠. 교내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과학교사가 독자적으로 문자 입력 효율성에 관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다양한 문자 체계를 비교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응성을 연구했습니다. 한국 교환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고 일본 학생들과의 협력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역사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지는 못했지만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독려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조금씩 수업에 통합시켰습니다. 어느 날 언어학 학술지에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어요. 익명의 연구팀이 발표한 이 논문은 할아버지의 연구와 놀랍도록 유사한 결론을 담고 있었습니다. 논문은 학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 점차 일본 언론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어머니와는 그 이후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셨고 저 역시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조심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일주기 제사를 앞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이제는 정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계신 것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의 사진, 도쿄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모습, 그리고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난 몇 개월간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서의 실험 결과,
하세가와 교수님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학자로서 얼마나 큰 고뇌를 겪으셨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진심을 담아 나눴어요. 말을 마치고 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리는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할아버지의 괴로움을 알고 계셨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말년에 자신이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고통받으셨대요.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사실을 부정하려 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항상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셨어.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가져올 파장이 두려웠던 거야. 내가 그 진실을 찾아낸 것, 그리고 용기 있게 행동한 것. 할아버지라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어머니와 저는 그날 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어요. 슬픔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이해가 교차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가족이 안고 있던 비밀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일주기 제사 이후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머니와의 화해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도 조금씩 변화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함께 살펴보며 때로는 할아버지가 겪었을 내적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교육부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디지털 시대의 언어 교육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새로운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발표는 아니었지만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응용하여 일본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였어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며 이것이 할아버지와 하세가와 교수님의 연구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순간이라고 기뻐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후 언론에서도 이 주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언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한글의 효율성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반발과 논쟁이 있었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어요. 우리 학교도 시범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교육부의 공식 프로젝트인 만큼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저는 프로젝트 참여 교사로 지원했고 놀랍게도 승인받았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일, 저는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수업을 시작했어요. 한글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문자 체계의 다양성과 각 체계가 가진 장단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받아들였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배우지 않았나요? 한글의 효율성이 이렇게 높다면 우리가 먼저 받아들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고 저 역시 그런 편견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좋은 것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택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진실만이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실은 잠시 고요했다가 이내 학생들의 진지한 대화로 채워졌어요.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어떤 학생은 한국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꿈꾸었던 세상, 진실이 존중받는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이 변화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첫걸음은 이미 내딛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할아버지의 믿음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이 상황의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직접 한국에 다녀온 미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은 모든 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Some perspective with regards to our regret that the citizens.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브래드쇼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죠. 펜타곤의 중심부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강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의 장관인 만큼 항상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늘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서가 다급하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장관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상황실로 와주셔야 합니다. 비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로 향했죠. 상황실에 들어서자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장성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버트 윌슨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때 로버트 윌슨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우리를 호출했다며 지금 바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백악관의 긴급 호출이라니. 분명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게 틀림없었어요. 우리는 즉시 이동했고 30분 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빨간색 표지에 기밀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이것이 우리를 급하게 부른 이유인가 싶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그 빨간 표지의 보고서를 우리 앞으로 밀어냈어요. 저는 표지를 보았고 그 제목에 잠시 당황했죠. 한국 방산산업 분석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어요. 솔직히 저는 잠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보호해온 그 작은 나라 말입니까? 이게 대체 무슨 농담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심지어 지금은 대통령도 없어 곧 북한에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주한미군이 빠지면 사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통령에게 한국은 그냥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윌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각해졌죠. 윌슨은 제 생각을 이해하지만 보고서를 읽어보면 제 생각이 바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열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방산산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규모와 기술력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우리를 호출한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보가 CIA, NSA, 국방정보국 모두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체 이 보고서에 뭐가 있기에 국방부 장관인 제가 직접 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보고서를 더 자세히 훑어보기 시작했죠. 윌슨은 이것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안보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였나요? 우리가 항상 보호해주던 그 나라가 국가 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펜타곤에 도착해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그 빨간 보고서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내용들을 보고 저는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통계였어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이 세계 방산 수출 4위라니. 이게 사실일 리 없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수록 제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그래프와 숫자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제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비율이 급증했다는 통계. 특히 폴란드, 에스토니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의 한국 무기 도입률이 놀라웠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렸어요. 페이지를 더 넘기자 합동참모본부 전략분석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K-21 보병 전투장갑차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미국산 제품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으며 가성비와 성능 면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잠시 읽기를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무기를 만든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보고서는 냉정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이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 도입이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보고서 다 읽었나? 네, 읽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래서 자네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거야. 한국으로 가서 직접 보고 진실을 파악하고 오게. 트럼프의 목소리에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내심 반발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한국 같은 작은 동맹국에 가서 무기 체계를 살펴본다니 이건 내 위신에 관한 문제였죠. 하지만 대통령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내일 아침. 모든 준비는 끝났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챙기며 불쾌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 시찰 같은 잡무에 시간을 뺏긴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 마지막으로 한국 방산에 대해 좀 더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제 태블릿으로 국방부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한국 방산을 검색어로 입력했어요. 수백 개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중 최신 보고서 몇 개를 선택했죠. 첫 번째 파일은 K-21 보병 전투장갑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지를 보는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우리 브래들리 장갑차와 비슷하면서도 더 날렵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자세한 스펙을 읽으며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K-21은 120mm 박격포를 장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기존 장갑차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이었어요. 방어력도 우수했지만 특히 기동성 부분에서 미군 장갑차보다 앞선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K-21을 중동과 유럽 여러 국가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우리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니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다음 문서는 K-239 천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판 HIMARS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사거리가 80km에서 160km까지 GPS 유도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폴란드가 대량으로 도입 중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미국 HIMARS에 비해 발사 속도가 빠르고 명중률이 높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래 전장에서 천무가 HIMARS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말도 안 돼. 한국이 이런 무기를 독자 개발했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동맹국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미국의 군사기술력을 배워 따라오는 수준이라 여겼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고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니. 제 기존의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경쟁자로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중요한 파트너일까요?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관님, 차량이 준비됐습니다. 공항으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증도 커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려는데 경호원이 저를 VIP 통로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출입국 심사대가 아니었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 신원을 확인했어요. 여권을 보여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경호원에게 이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경호원은 한국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도입된 얼굴 인식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공항에서 테스트 중이긴 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통합된 시스템은 처음 봤어요.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빛 로봇이 제 이름을 부르며 수화물 수치대로 안내해드리겠다고 했어요. AI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억양과 부드러운 움직임에 한 번 더 놀랐어요. 로봇을 따라가며 주변을 둘러보니 공항 곳곳에 자동화 시스템이 가득했습니다. 청소 로봇, 무인 카페, 자동 운반 카트, 모든 것이 사람의 개입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화물을 찾은 후 공항 밖으로 나가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대부분 전기차나 수소차였어요. 미국에서도 전기차가 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일반화된 곳은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군인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는 김석진 대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왔다고 했죠.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그와 악수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석진 대령은 서울까지 함께 이동하며
간략한 브리핑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김석진 대령이 안내한 차량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AI 자율주행 차량이었어요. 우리는 뒷좌석에 앉았고 차는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이 있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라며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김석진 대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율주행 차량 보급률을 자랑하며 특히 공공 영역에서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며 김석진 대령은 태블릿을 꺼내 한국 방산 현황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브리핑보다 창밖의 풍경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미래 도시 같은 서울의 모습,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첨단 교통 시스템, 곳곳에 보이는 로봇과 드론들. 이것이 정말 우리가 70년 동안 보호해왔다고 생각한 그 한국인가. 김석진 대령은 곧 국방부에 도착할 것이며 그곳에서 더 자세한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서울 시내를 지나 마침내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디자인과 첨단 보안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미국 펜타곤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밝고 더 투명하고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었죠. 김석진 대령의 안내를 받아 우리는 지하 2층의 특별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한국군 장성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테이블 중앙에서는 푸른빛의 3D 홀로그램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고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인사말과 함께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홀로그램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K-21 보병 전투장갑차의 상세한 3D 모델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홀로그램은 K-21의 내부 구조까지 세밀하게 보여주었어요. 이전에 봤던 자료보다 훨씬 자세했습니다. 특히 120mm 박격포와 통합된 모습, 방어 시스템의 배치, 엔진의 구조까지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시각화되어 있었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워졌습니다. 이 장비는 우리의 브래들리보다 여러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홀로그램이 다시 변하면서 이번에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나타났어요. 발사대의 구조, 미사일의 내부 부품, 유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입체적으로 보였습니다. 브리핑 담당자는 천무의 사거리와 정확도에 대해 설명하며 심지어 미국 HIMARS보다 천무가 낮다는 평가도 있다고 언급했어요. 저는 그 말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HIMARS는 세계 최고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때 홀로그램이 실제 발사 실험 영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K239 천무가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미사일들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들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정확도였어요. 미사일들은 GPS 유도 시스템을 통해 목표물을 거의 오차 없이 명중시켰습니다. 저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분명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어요. 미국의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다는 느낌까지 들었죠. 브리핑은 계속되었고 한국의 다른 첨단 무기 시스템들도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기술력이 있었다고? 한국이 대체 어디까지 발전한 거지?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어떻게 잘못 평가해 왔을까? 몇 시간의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생각에 잠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석진 대령이 제게 다가와 소감을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라고요. 김석진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실제 장비들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직접 보내라고 한 이유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석진 대령은 제게 오늘의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주한미군을 직접 만나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익숙한 얼굴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율주행 차량을 타고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첨단 기술이 적용된 건물들,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로 위의 수소버스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어요.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하자 예상과 달리 주한미군 사령관 마크 필립스 장군이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어요.
필립스 장군은 미국에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방문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저는 필립스 장군과 함께 그의 사무실로 향했고 김석진 대령은 다른 일정이 있다며 저희를 배려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미군 기지 안에서 미국인들과만 대화하니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필립스 장군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훈련 중인 한국군과 미군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필립스 장군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 방산산업과 군사력은 실제로 어떤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필립스 장군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필립스 장군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군사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고 특히 방산기술 면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 힘들었어요. 필립스 장군이 제 표정을 읽고는 몇몇 미군 장병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라는 것이었죠. 첫 번째 장교는 10년 넘게 한국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군이 우리보다 더 앞선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드론, AI 통합 시스템, 통신 장비 등에서 미군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장교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없이도 북한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군사력은 물론이고 기술적으로도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며 미군의 존재는 이제 실질적인 군사적 필요성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최신 장비를 착용하고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장비는 첨단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간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약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래 안보의 핵심적인 파트너였죠. 그렇게 캠프 험프리스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김석진 대령은 다음 일정으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군 사령관의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평범함에 약간 안도했어요. 적어도 이곳은 미국의 연구소들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의 안도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구소장 정지현 박사가 직접 저를 맞이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미국 MIT에서 양자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조국으로 돌아와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고 했어요. 정지현 박사는 저를 첫 번째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소형 드론이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공중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AI 군집 드론이었습니다.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드론들은 개별 명령 없이도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적응하는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었죠. 다음 연구실에서는 자율전투 로봇을 시연했습니다. 인간형 로봇이 다양한 지형을 헤치고 다니며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적의 공격을 피하며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연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정지현 박사는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술은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통신 방식이었어요. 정지현 박사가 갑자기 제게 질문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양자 암호통신을 도입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실험 단계에 있었죠. 박사는 미소 지으며 한국군은 이미 80% 이상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감시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위성들을 통해 지구 궤도의 모든 물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모든 군사 활동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모든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요. 정지현 박사는 그 말을 들었는지 잠시 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투어를 마치고 저는 김석진 대령과 함께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제 기존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경험과 충격적인 발견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펜타곤으로 직행했습니다. 비서에게 즉시 국방부 긴급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어요. 1시간 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 캠프 험프리스에서 들은 이야기들, 국방과학연구소의 충격적인 기술력까지 모두 솔직하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나라가 아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 말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로버트 윌슨 합참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그들도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관한 정보를 일부 입수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제가 확인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어요. 회의는 4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미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군사기술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 확대 방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양자 암호통신, AI 시스템, 우주감시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어요. 이 정보는 아직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큰 변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한국 방문은 끝이 났지만 미국과 한국 사이의 새로운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얼마나 한국을 무시했었는지, 얼마나 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었는지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따름이었어요. 세계가 아직 알아채지 못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 군사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인 제가 한국을 무시하다가 조사하며 충격을 받고 직접 방문 후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결국 내부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의 군사기술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이전의 저라면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현실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한국이 미래 전쟁을 대비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창가에 앉아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제 마음속에 있던 편견이 얼마나 완전히 깨졌는지 깨달았어요.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 작다고 여겼던 나라의 위대한 잠재력을 인정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고맙다 한국.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더 나은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미래는 아직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는 세계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자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의 군사기술에 의존하게 된 이 상황 반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국이 미래 전쟁을 대비하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한국 발령을 신청한 미군의 숫자가 기록적인 수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한국 근무 요청이 폭증해 상부에서 긴급 조정에 나섰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고 저명한 심리학자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Union in financial stabilization and in making its reforms.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 국방부 소속 심리학자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3대째 군인 가문의 자손인 만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미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월하며 다른 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항상 저는 저희 일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폭탄 발언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말도 안 돼. 내가 한국에 간다고. 책상을 내리치자 국방부의 하얀 벽이 내 울림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참모장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제 심장은 폭주기관차처럼 뛰고 있었죠. 브라이언 대위, 주한미군 심리상담 파견, 다음 주 월요일 출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뇨? 다른 곳은 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정말 싫었어요. 제가 이유 없이 한국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계기가 있었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북한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셨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영원히 망가졌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간 말을 잃었고 아버지는 술에 파묻혔죠.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결국 완전히 타락한 채로 군을 떠나셨을 정도였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한국은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겼다. 한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야만인들이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어온 저는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감사를 할 줄 모르며 미군들을 완전히 졸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저는 완전히 동의했어요. 대통령도 없는 그런 나라는 그냥 서로 전쟁하다 말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 저에게 한국으로 가라니 이건 사형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굳은 채로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최근 제 상담실에 온 병사들이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 참모장이 파일을 밀어주며 말했어요. 모두가 한국에 가고 싶어 해요. 지난달에만 23명의 군인이 한국 발령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상담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지난 6개월간 상담한 병사 중 절반 이상이 한국 발령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전에는 상담실에서 어디든 가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가장 흔한 대화 주제가 되었으니까요. 특히 그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놀라운 속도와 효율성에 대해 열광했습니다. 심지어 2번의 한국 복무 경험이 있는 고참 병사조차 다시 한번 한국으로 갈 수 있다면 당장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가족의 원수 같은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참모장님, 다른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아프간도, 이라크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저는 대학 시절엔 한국 음식점에 가자는 친구들의 초대도 모두 거절했고 한국인 룸메이트가 배정되었을 때는 즉시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멀리했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참모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명령을 거부할 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집에 돌아와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것이라면 무조건 외면해왔지만 이제는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검색 결과 중 저는 믿지 못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퇴임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인터뷰 영상이었죠. Give you some perspective with regards to our regret that the citizens of Sangju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분은 미 육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명이자 아버지가 젊었을 때 우상으로 여겼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는 결코 정치적 발언이나 외교적 립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했던 장군이었습니다. 정말 뭔가 있는 걸까요? 혼란스러워진 저는 서랍 구석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군복 차림의 할아버지가 웃고 있었죠. 뒷면에는 판문점에서 1976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죠. 비행기에서 내리자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시설이 놀라웠지만 할아버지의 죽음이 머릿속을 맴돌며 경계심을 놓을 수 없었어요.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섰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최소 40분은 기다려야 할 텐데 놀랍게도 5분 만에 제 차례가 왔죠. 심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여권을 확인하고 지문을 스캔한 후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너무 빠른 진행에 의아했지만 그 효율성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거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다음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컨베이어 벨트에 가방이 이미 돌고 있었고 제 가방은 거의 즉시 나왔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수령, 환승까지 총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 공항에서 이러면 2시간은 걸릴 텐데 이 완벽함이 오히려 불안하군.
중얼거리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택시 기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제 짐을 트렁크에 넣는 동작도 군인처럼 정확했죠. 호텔 이름을 말하자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매 순간 저는 낯선 땅에서의 위험에 대비해 주변을 살폈어요. 도로 위에서의 경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택시 기사는 마치 경주 선수처럼 차선을 바꾸며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죠. 모든 차량이 똑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신호등이 바뀌면 모든 차가 동시에 출발했고 차선 변경도 군대의 훈련처럼 정확했습니다. 이 나라의 규율과 질서가 저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많은 미국 군인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택시 기사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심 그들은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거야. 겉만 번지르르한 가면일 뿐이겠지라고 생각했죠. 호텔 앞에 도착하자 택시 미터기가 정확히 얼마인지 보여주었어요. 한국 돈에 익숙하지 않아 지갑을 뒤적이고 있는데 기사는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습니다. 카드를 대자마자 삐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되었어요. 너무 쉽고 빠른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 택시 타면 지갑 꺼내고 카드 긁고 서명하는 데만 5분 걸리는데 이건 뭔가 불완전해 보이는데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여권을 내밀자 순식간에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고 룸키를 건넸어요. 그 미소 뒤에 진심이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모든 체크인 절차가 1분 안에 끝났죠. 미국 호텔에서는 보통 대기 시간부터 서류 작성까지 최소 10분은 걸리는데 말입니다. 이 완벽한 효율성이 오히려 불편했어요. 대체 이 나라는 뭐지? 표면적인 완벽함 뒤에 뭔가 있을 거야.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으로 서울의 전경이 보였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한강.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다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어요. 이 나라의 화려한 전경조차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풀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내일 아침 8시에 첫 번째 심리 상담이 있는 주한미군 기지로 가야 했습니다. 병사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이 나라의 실체를 직접 조사할 시간이 왔죠. 미리 방을 점검하고 도청 장치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나라의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었어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빠르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전부는 아니죠. 이 효율성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찾아낼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실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주한미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기지 정문에 다가서자 익숙한 미국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이 다른 주둔지의 군인들과 달랐습니다. 더 여유롭고 밝아 보였죠. 왜 그런지 의아했습니다. 미군 심리상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한국의 관광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보통 미군 기지의 상담실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책상에 앉아 첫 번째 병사를 기다렸습니다. 마이크 존슨 이등병이 첫 번째 상담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기지 밖에서 식사를 해도 주문하고 5분이면 음식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죠. 인터넷도 미국보다 몇 배는 빠르고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 과장된 것 같았어요. 미군들이 한국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상담은 제니퍼 밀러 하사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물었을 때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곳의 의료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지난주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진료가 40분이면 끝났어요. 접수, 진료, 약 처방까지요. 미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미국이었다면 예약만 몇 시간, 대기는 몇 주가 걸렸을 거예요. 여기서는 아프면 바로 가서 진료받고 돌아옵니다. 군 병원보다 민간 병원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 나라를 미군들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이후 로버트 팔머 중사와 세 번째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경험을 물었어요. 음식 배달 시스템이요. 어제 저녁에 치킨을 주문했는데 배달이 약속 시간보다 5분 늦었어요. 그랬더니 가게에서 먼저 사과 전화가 왔고 음료수도 서비스로 보내줬습니다. 배달이 30분 지나도 안 오면 가게에서 먼저 사과하는 문화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픽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베럿 박사님,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기 와서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됩니다. 이곳은 정말 다른 세계예요. 하루 종일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인터넷 속도, 음식, 쇼핑, 서비스. 모든 미군들이 이 나라의 속도와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상담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환상에 빠져 있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기지를 나와 한국의 저녁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병사들의 말대로 이 나라는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효율성 뒤에는 분명 어두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찾아내고 말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일은 직접 도시를 돌아봐야겠군. 호텔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병사들이 말한 이 완벽한 나라의 실체를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을 나서며 직접 서울 도심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병사들의 말이 과장된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여전히 한국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미군들 사이에서도 이미 유명했죠.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디지털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2호선 일부 구간이 신호장애로 5분간 연착됩니다.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플랫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출구나 다른 노선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군대의 전술 이동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5분 지연의 대체 경로를 찾다니. 미국에서는 30분 지연이어도 그냥 기다리는데 저도 따라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환승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표지판이 명확하게 방향을 안내했고 사람들의 흐름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심에 도착해 카페를 찾기로 했어요. 익숙한 스타벅스 간판이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기 위해 줄을 섰는데 앞에 4명의 손님이 있었어요. 아, 이제 좀 오래 기다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리스타들의 손놀림이 믿을 수 없이 빨랐어요. 주문을 받는 직원, 음료를 만드는 직원, 결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습니다. 앞에 있던 5개의 주문이 단 2분 만에 모두 처리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미국의 스타벅스라면 적어도 15분은 기다려야 할 주문량이었습니다. 음료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미국보다 빨랐습니다. 다들 목적지가 뚜렷한 듯 빠르게 움직였어요. 오후에는 시내를 걷다가 도로 공사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큰 도로 한 구간이 통제되어 있었어요. 공사 인부들이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에는 야간 긴급 보수 공사, 내일 오전 6시 완료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룻밤 만에 도로 공사를 끝낸다고. 미국에서는 몇 주는 걸릴 텐데. 믿기지 않아 다음날 아침 일찍 같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도로는 완전히 새 아스팔트로 깔려 있었고 차들이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공사 중이던 도로가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새 것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주 걸릴 공사가 하룻밤 만에? 점점 병사들의 이야기가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효율성 이면에는 분명 대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마도 노동자들의 과로나 시스템의 문제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거리의 전광판에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지만 숫자와 그래프가 빠르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틀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시스템이 느리게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한국군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양국 군인들의 심리 상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울에서 목격한 효율성과 속도는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만 하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군 장교들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그중 김준호 대령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저의 심리학적 통찰이 한국군 병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국군의 심리 상담 체계, 미군과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다과 시간에 김 대령이 한국에 대한 제 인상을 물었습니다. 순간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으며 제 할아버지가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북한군에게 살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령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어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마이클 베럿 중령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사건이 한국군에서도 잊지 못할 비극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군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외롭게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그날에 대해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었어요.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할아버지가 희생되었다는 아버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김대령이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당시 당신의 할아버지를 지키려다 희생된 한국군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웠으며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한국군 최규식 하사와 박정호 일병이 베럿 중령을 보호하려다 함께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아버지가 술에 취해 반복해서 말했던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외롭게 죽었다고, 한국군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들어왔는데 김대령은 태블릿을 꺼내 오래된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군 2명의 이름이 희생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김대령은 냉전 시기였고 양국 정부 사이에 복잡한 외교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일부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공개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외롭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한국 군인들과 함께 싸우다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김대령은 최규식 하사의 가족들이 아직 서울에 살고 있으며 원한다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이야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를 지키려 한 한국군 병사들의 존재는 제가 한국에 품어왔던 모든 편견과 분노의 의문을 던졌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거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효율적이고 빠른 도시는 단순히 표면적인 발전만 이룬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함께 싸우는 동맹의 품격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군요.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도 이 나라에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김대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념관 입구에서 만난 김대령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며 한국전쟁의 참상이 담긴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서울이 폐허가 된 모습, 난민들의 행렬,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모습은 제가 지금 보았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서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1953년 휴전 직후의 모습입니다. 김대령이 설명했어요.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서울과 비교하면 믿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폐허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던 거죠? 김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살아남으려면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느리면 굶어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빠른 속도와 효율성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과정에서 속도는 곧 생존이었습니다. 우리는 재건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로 이동했습니다. 남성들은 공장에서, 여성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깊은 슬픔과 원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복합된 감정이에요. 식민지 시대와 전쟁을 겪으며 이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이 어떻게 빨리빨리 문화와 연결되는 건가요? 한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말자는 결심이 집단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빠르게 해내려 했어요.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일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산업화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 앞에 섰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밤새 공부하는 학생들, 24시간 가동되는 공장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시기에 한국인들은 주 7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이었어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김대령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빠른 템포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절박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효율성은 그 시절의 유산입니다. 신호가 바뀌면 즉시 출발하고, 일도 빨리 처리하고, 서비스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생존 본능에서 나온 최적화입니다. 기념관을 나오면서 서울의 풍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현대화가 아니라 극복의 역사,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나라에서 돌아가신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도 이 나라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싸우셨으니까요. 김대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한국에 대한 분노와 편견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한국에 대한 반감도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한국군과 함께 싸우다 희생된 것이었어요. 최규식 하사의 가족을 만난 날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원망 대신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었어요. 최 하사의 아들이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아버지와 당신의 할아버지는 같은 목표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웅이에요. 그날 저녁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성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이었어요. 주한미군 병사들의 말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에 매료된 이유, 이 나라의 시스템에 감탄한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미래다.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희생된 것은 비극이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배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되어가는 날, 원래대로라면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결심을 하고 주한미군 기지로 향했어요. 병사들과의 마지막 상담을 마친 후 사무실에서 상부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화상 통화로 워싱턴의 참모장과 연결되었어요. 베럿 박사, 3개월 임무 수행 고생 많았소. 내일 귀국 비행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근무를 연장하고 싶습니다. 화면 속 참모장의 표정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3개월 전만 해도 절대 한국에 가기 싫다고 하지 않았소.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이제 막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곳의 효율성과 속도, 그 이면에 있는 역사와 문화, 이 모든 것이 미군 병사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참모장은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인합니다. 일단 6개월 연장으로 처리하겠소.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최규식 하사의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그와 저녁 식사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했지만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대신 짐을 찾아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호텔이 아닌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책상에 할아버지의 사진을 놓고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당신이 떠난 이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나는 편견의 벽 속에 갇혀 있었다. 이제 그 벽은 무너졌고 더 넓은 세상이 내 앞에 펼쳐졌다.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는 지혜였다. 이 나라에서 나는 인내와 화합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의 의미를 배웠다. 할아버지의 희생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변화했다. 한국 고맙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이 빠른 나라의 속도에 맞춰 함께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